정리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에 임원급여 체계를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전환하면 실제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퇴직금 기산일은 급여 체계를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전환한 그날이 되겠지요. 안녕하세요. 김프로TV의 주인장 김프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임원 퇴직금의 법률적 근거, 계산 방법, 임원 퇴직금 규정 제정 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죠. 이번 영상에서는 임원 퇴직금을 다양하게 수령하는 방법과 퇴직금 활용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면서 임원 퇴직금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로자의 퇴직금은 법으로 보호받지만 임원 퇴직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 퇴직금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경영상의 이유 때문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비공식적인 자금이 필요할 때가 종종 있죠. 회사 경영에 소요된 자금을 개인 돈으로 해결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회사 자금을 인출해서 사용하려니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되기 때문에 이것도 걱정입니다. 배당을 받거나 급여를 대폭 상승시켜 활용하려니 높은 소득세율이 고민이고요. 임원 퇴직금이 유용한 이유는 근로자와 달리 2배수, 3배수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소득세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럼 임원 퇴직금액을 계산해 볼까요? 2000년 1월 1일 A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2030년 12월 31일 퇴임한다고 가정해 보시죠. 2011년까지는 회사가 제정한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르고 2012년부터는 직전 3개년의 평균 총급여액의 10분의 1이 금액의 3배수, 2020년부터는 2배수만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죠. 2011년 12월 31일 퇴직하였다고 가정했을 때의 퇴직급여를 계산해보죠.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연평균 급여는 5천만원이고 퇴직금 규정의 지급배수는 5배수로 명기되어 있다면 퇴직금은 5천만원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11년 곱하기 5배수, 즉 2억 7,5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퇴직급여를 계산해보죠. 직전 3개년 평균 총급여가 1억 원이고 근속기간이 8년, 지급배수는 3배수라고 하면 1억 원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근속연수 8년 곱하기 3배수를 하면 2억 4천만원이 산출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1월 1일에서 실제 퇴직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소득을 계산해 봅시다. 직전 3개년 평균 총급여 1억 5천만원, 근속기간 11년, 지급배수는 2배수라고 하면 1억 5천만원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11년 곱하기 2배수를 하면 3억 3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소득금액 합계 8억 4,500만원이죠. 퇴직금액이 상당하죠? 그러면 세금도 많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퇴직소득세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우선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근로, 배당, 사업소득 등은 합산해서 종합과세되지만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퇴직소득만 분류해서 과세한다는 의미지요. 거기다가 연분영승 방법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낮추고 있습니다. 연분이란 퇴직금을 근로기간으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근무기간으로 안분하면 금액이 적어져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겠지요. 이렇게 낮은 세율로 계산한 금액에 근무기간을 곱하여 납부할 세금을 구하는 것이 연승입니다. 아울러 퇴직소득에는 각종 공제 혜택도 많이 있습니다. 근속연수에 비례해 퇴직급여 중 일부를 공제해주는 근속연수 공제가 대표적이고 환산급여 공제도 있습니다. 이렇듯 분류과세, 연분연승, 각종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비해 세부담이 아주 가볍습니다. 2015년까지는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을 많이 하였죠.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의 대부분은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고요. 지금도 중간정산은 가능하지만 장기요양, 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효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금액이 크고 세율이 낮은 임원퇴직금을 포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2015년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임원은 퇴직금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국세청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환원하여 환원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송금에 산입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당초 중간정산으로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에 임원급여 체계를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전환하면 실제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퇴직금 기산일은 급여 체계를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전환한 그날이 되겠지요. 이렇게 부활한 퇴직금으로 가지급금 상환 등 경영상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을 부활하는 데 있어서 세무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 과제가 있습니다. 우선 중간정산 이후 급여 체계가 연봉제임을 증빙하여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 급여 체계를 연봉제 이전으로 환원해야 하며, 세 번째, 이에 적합한 임원 퇴직금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부활시키는 방법 이외에도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사유에는 실제적인 퇴직과 현실적인 퇴직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퇴직은 더 이상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거나 임원의 직위를 상실한 경우를 말합니다. 임원의 직위에서 퇴임하거나 사임한 이후에도 고문 등의 직함으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원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추후에 임원으로 복귀하고자 한다면 복귀 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퇴직은 근무는 계속하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퇴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종의 중간정산 성격인 것입니다. 두 개의 회사를 합병하거나 한 회사를 분할하여 전속법인이나 분할법인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이전 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무주택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주택구입비 명목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면 3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가족법인이죠. 아버지가 대표이사이고 어머니가 사내이사 또는 감사를 맡고 아들이 사내이사직을 수행하는 회사는 많습니다. 임원인 가족 중 한 명을 사임시켜 퇴직금을 수령하면 경영상의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열사가 있고 대표이사가 겸직하고 있다면 한 회사의 임원을 사임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회사에 가지급금이 있다면 또 다른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겠지요. 임원 퇴직금의 마지막 퍼즐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역할입니다. 법인을 폐업 청산할 때 고액의 임원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법인은 당해년도에 큰 결손을 보게 되겠죠. 결손 금액만큼 이익잉여금이 줄어드니까 법인을 폐업 청산할 때도 유용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임원 퇴직금을 다양하게 수령하는 방법과 활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경영상 임원 퇴직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법인 대표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김프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